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윤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네, 요즘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손가락이나 손목 등의 사용도 증가했죠. 이렇게 장기간 전자기기를 사용하다 보면 우리의 손목에도 큰 부담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린 느낌은 물론이고요. 이 시큰시큰한 통증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현대인들의 고질병이죠. 오늘의 주제 바로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뼈와 인대, 신경 등 여러 조직이 얽혀 있는 부위 손. 손과 손목을 무리하게 사용하다 보면 손 저림증이나 다양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자칫 수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엄지, 검지, 중지부터 손바닥 부위까지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 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가락으로 가는 여러 가지 신경 중에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이 이 손목 부위에서 눌려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손목의 찌릿한 통증은 물론 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는 손목 터널 증후군. 수근관 증후군으로도 불리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주로 40대 이후에 발병하고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절대 방치해선 안 되는 질환. 오늘 TV 주치에서는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오늘 도움 말씀에 을지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김재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요새 또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이 심내혈관 질환 환자도 많아지고 또 들어보니까 낙상 사고로 인해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시즌에 가장 바쁜 과가 재활의학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환자들 좀 많이 찾아오나요? 최근에는 이제 제 진로 분야, 전공 분야에 관련된 이제 환자들이 많이 오는데 주로 뭐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손 아프고 이런 환자들이 주 환자들입니다. 네.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요즘 같은 관절도 시기에 약간 좀 딱딱해 네네, 좀 뭉치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많이 찾아오시는 것 네네, 같아요. 관절통으로도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이렇게 바쁜 시기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만나볼 주제가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인데 네.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예요. 그렇죠. 자, 그럼 먼저 손과 우리의 손목의 구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저희 손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보면은 손가락으로 가는 여러 가지 이런 노란 게 신경이거든요. 신경, 그다음에 이 하늘색이 힘줄,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힘줄과 신경, 또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다양한 혈관들이 이 손목 터널 아래쪽을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손목 터널이라고 하셨는데요. 저 밑에 보니까 수근골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게 손목 터널이 수근관을 의미하는 거죠? 이 수근이란 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문적인 표현인데,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어학용어도 한글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네. 이전에는 이걸 수근관 이렇게 표현했지만 요새는 손목 터널이라는 용어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진상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다시피 굉장히 많은 근육들이 우리 손 안에 지나가고 있고요. 네. 그중에서도 이 손목이라고 하면은 손목 터널은 수근골, 손목뼈 부위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정확하게 손목의 그러면 어느 부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일상적으로 손목 터널 그러면은 이 손목 주름 위쪽에 손목 터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 구조를 살펴보면은요, 손목 터널은 이 손목 주름의 아래쪽 이쪽 부위에 손목 터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네. 근위부라고 하는 거는 저희 심장과 가까운 쪽을 가까운 저희가 쪽. 근위부라고 그러고 네. 심장에서 멀어지는 쪽을 원위부라고 표현합니다. 이 손목 터널은 이 부근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 네. 이 손목 터널의 근위부를 이 손목 주름 있는 대로 저희가 많이 잡고 예. 그다음에 손목 터널의 원위부를 이쯤으로 잡는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손목 터널은 보통 한 요즘으로 네네네. 아시잖아요. 팔목 쪽. 근데 그게 아니라 요 손바닥 부분이네요. 예, 조금 더 손바닥 쪽에가 위치한다고. 첫 번째 그림에서 보셨듯이 이 손목 터널 안쪽으로는 네. 여러 가지 구조물들, 신경이나 혈관이나 힘줄들이 지나가는데 네. 이 중에서 이제 이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이 손목 터널 한 중앙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근관 밑으로 밑으로 한 지나게 됩니다. 힘줄이 한 네. 9개가 지나가고 그 사이에 지나가는 맞습니다. 하나의 신경이 정중신경인 예,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중신경이 압박을 받게 되면 생기는 증상을 저희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네. 이 포착성
폭착성 신경병증이라고 했는데 폭착성이라는 게 밖에서 안으로 뭔가 쪼여 들어가서 압박받는 것을 포착성이라고 네. 하지 않나요? 네, 쉽게 표현하면은 이 손목 터널 안에서 신경이 눌리는 현상을 포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굉장히 통증이 많이 느껴질 것 같은데 이 그렇죠. 손목 터널 증후군을 앓게 되면 어떠한 증상들을 겪게 되죠? 정도에 따라서 호소하는 증상이 좀 차이는 있긴 한데 처음에는 손 저림 증상, 그다음에 손목 통증, 손목 부종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다가 이 병이 좀 더 진행을 하게 되면 감각이 떨어진다거나 그다음에 근력 저하까지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저도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해서 진짜 손목의 위치가 네. 이쪽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통증도 여기에만 국한돼서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쪽 손바닥이 저릿저릿한다든지 네, 네, 뭐 맞습니다. 화끈화끈한다든지 네. 이런 증상들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 손 저림 증상도 손목 터널 증후군에 국한돼서 나타나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손 저림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다른 질환들도 있을 것 같아요. 손저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들은 손목 터널 증후군, 또 근막통 증후군, 근막통 증후군이요. 네네네. 저게 약간 담 걸렸다 할 때 맞습니다. 그쵸? 근육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 네. 또 경추 디스크에 의한 신경 뿌리병증,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 네. 뿐만 아니라 뭐 혈액순환 장애가 있다거나 팔꿈치 터널 증후군, 흉곽 출구 증후군, 또 네.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이런 손저림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팔꿈치 터널 증후군도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다뤄봤던 네, 부분이잖아요. 네. 이 척골 신경이 지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길 때 똑같이 손 저림 증상이 맞습니다. 나타나는 네.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손 저림 증상,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얼마나 될지 유병률도 한번 살펴볼까요? 2004년 기준으로는 매년 약 200만 명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지금은 이거보다 더 증가하지 않았을까 추정을 그렇죠. 해봅니다. 그리고 남자보다 여자에서 약 3 내지 5배 정도 많고 그 손목 사용 빈도 자체가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조금 더 많기 요리하시는 때문이지 뭐 않을까. 주부님들. 가사일과 주부분들도 이런 있고. 노동과 네. 연관돼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직업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손을 사용이 많은 직업에서 이게 발병률이 높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운동선수도 그럼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손을 많이 네. 쓰는 운동선수들도 많이 발병을 하고 우리가 흔하게 발병하는 질환들은 뭐 피아니스트, 그다음에 타이피스트나 컴퓨터 사용이나 마우스 사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네. 분들한테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일반 사무직 분들도 워낙 컴퓨터 앞에 그러니까요. 장시간 앉아 있고 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도 많다 네. 보니까 이 손목 터널 증후군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유발하는 원인들도 꼭 직업 관련되지 않아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떤 원인들이 존재하죠? 이런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잘 생기는 질환들로는 유발하는 질환으로는 손목에 있는 굴곡근에 건초염이 발생한 경우나 또 임신, 건초염은 어떤 걸까요? 이 건이 뭐 건초염도 힘줄? 이게 손에 있는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를 저희가 건초염이라고 네.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한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경우, 그다음 당뇨, 아밀로이드증, 일종의 이거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이게 저희 신체의 어떤 뭐 신경이나 이런 걸 좀 예민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질환입니다. 반복적인 사용, 그리고 직접적인 외상, 그리고 비타민 결핍증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네.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질환들이 있을 때 똑같이 손목에도 네. 이렇게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어쨌든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에 강한 압박, 압력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어느 정도 압력이 가해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통증을 느끼려면?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에서 실험을 한 결과가 있는데요. 정상인에서 손목 터널 압력은 약 2.5 mm 오브 머큐리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진단받은 환자들에서는 이 압력이 32 정도로 증가돼 있고 네. 또 심한 경우에는 자세에 따라서 뭐 100 이상도 나온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근관의 그 압력이 거의 지금 일반 정상인에 비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 한 환자 15배? 10배 이상.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압력이 세니까 그만큼 통증이 많이 좀 발생을 하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압력이 세면 그 안에 있는 구조물들이 아무래도 압박을 네. 받아서 조직이 또 손상을 문제를 입을 일으킬 수도 가능성이 있고요. 커지게 네.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 사실 손목에 무리가 가는 날이 있잖아요. 간혹 네, 가다가 매일이 그쵸. 아니라. 근데 내가 혹시 손목 터널 증후군을 앓고 있나? 이렇게 스스로 자가 진단을 내려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체크리스트 있을까요? 같은 것들.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할 수가 있는데 뭐 몇 가지 설문조사 항목을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손목 통증으로 밤에 잠을 설친다거나 손 저림 혹은 감각 이상이 있다거나 갑자기 손목에 힘이 빠진다거나 손이 타는 것 같은 통증을 느낀다거나 손가락과 손바닥이 부은 것 같은 부종이 있다거나 또한 물건을 잡을 때 힘이 없어서 자주 떨어뜨린다거나 아침에 손이 붓거나 경련이 발생하거나 또 손끝이 따끔거리거나 화끈거리는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을 때는 일단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라도 있을 때요? 네네. 그럼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면 저희 방송 끝까지 보신 다음에 병원을 또 방문해서 진단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 저림과 손의 감각 저하를 호소하는 질환이다. 손 중앙으로 가는 정중신경과 근육 줄기들이 터널처럼 생긴 손목 수평 인대에 쌓여 있는데 이 정중신경이 압박되거나 손상되면 손가락 저림이나 감각 저하 등의 증상이 유발된다. 초기 손목 터널 증후군은 일상생활에 크게 부담이 없어 방치하기 쉽다. 혹시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평소에 일을 하고 나면은 손가락 저림 증상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손이 저리시다면 이 손가락 5개 중에 증상이 어디가 가장 심하신가요? 주로 중지와 검지 그리고 엄지가 조금 심한 편입니다. 아까 일을 많이 하시면 손이 저리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주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마우스를 많이 사용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일을 하고 나면 증상이 조금 심해지는 편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에 시행하는 이학적 검사에는 손목 관절을 굽히는 팔렌 검사와 손목의 정중신경 부위를 두드려보는 타진 검사가 있다. 이 검사를 통해 통증이 유발된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다. 이 환자 경우에는 손가락 3개 저림 증상으로 내원하였기 때문에 초기에 손목 터널 증후군이 의심되고 이 진단을 확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근전도 정기 진단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이 검사 이후에 진단이 되면은 질환이 비교적 경증이기 때문에 물리치료, 도수치료, 주사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학적 검사 후 근전도 검사를 통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진단한다. 손저림의 증상은 경추에서 나오는 신경이 눌리거나 당뇨 등의 2차적 질환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원인 질환이 의심될 경우 근전도 진단 검사를 통해 손저림의 원인이 목 디스크인지 손목 터널 증후군인지 혹 또 다른 신경의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어디 불편해서 오셨어요? 평소에 짐을 옮기려고 할 때 손에 힘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 짐을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러시면 혹시 다른 증상은 없으신가요? 이 세 손가락이 좀 저린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신가요? 저는 주로 문서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우스를 만질 때 손이 많이 저리더라고요.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는 자신의 증상을 대부분 혈액순환 장애 등과 같은 문제로 생각하기 쉽다. 때문에 치료 시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질환과 감별하기 위해 전문의의 진단이 꼭 필요한 질환 중 하나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손에 쥐는 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손목 터널 증후군이 조금 진행된 상태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근전도 정기 진단 검사로 확진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정형외과 협진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직업적 특성 외에도 손목 골절이나 외상, 감염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통풍,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 진행되기도 한다. 또 임신이나 비만, 당뇨 등으로 인해서도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데 증상의 초기라면 찜질이나 부목 고정, 또 주사나 약물 치료 등의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먼저 증상을 개선해 볼 수 있다.
손목터널 증후군은 일단 증상이 초기에는 손저림으로 발생하지만 이 질환이 점차 진행하게 되면은 이 손에 쥐는 힘이 약해지고 손을 사용하기 불편해집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또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과 손목에 발생하는 가장 흔한 신경질환 중 하나다.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인 만큼 평소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참는다고 저절로 낫지 않는 손목 터널 증후군. 빠른 대처만이 무너지는 터널을 막아낼 수 있다. 네,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 만나보고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질환이요, 신경이 압박에 대해서 나타나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근육통과 좀 헷갈려서 그냥 손목에 계속해서 파스를 주기적으로 맞아요. 붙인다거나 어떤 분들은 민간요법들 뭐 침을 둔다거나 이런 식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데 이 근육통 또 신경통은 다른 거지 않습니까? 네, 신경통은 주로 이제 환자들이 호소할 때 뭐 저리저리하다, 찌릿찌릿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요. 근육통은 약간 묵직하고 뻐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의 이상을 검사하는 근전도 정기진단 검사를 해서 이상이 나오면 아 이거는 신경통일 가능성이 더 훨씬 크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 또 근육통인 경우에는 뭐 초음파 검사를 한다거나 MRI 검사를 해봄으로써 어떤 근육에 이상이 있어서 이것과 연관된 통증이 발생했을 때 아 이거는 근육통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앞서 자가 진단으로 뭐 밤잠을 설친다거나 통증이 자주 느껴진다거나 화끈거린다 이런 걸 말씀드렸지만 네. 그래도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당연히 병원을 찾아서 전문의를 찾아가야 될 텐데 진단법들 좀 살펴볼까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먼저 손목 굴곡 검사, 팔렌 테스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손목 타진 검사, 수근관에 직접적인 압박을 주는 검사 방법이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이제 영상학적으로 뭐 초음파 검사를 해본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근전도 정기 진단 검사, 그리고 마지막에 MRI 같은 것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하나 이제 자세히 한번 진단 방법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죠. 네, 먼저 손목 굴곡 검사. 팔렌 검사. 네. 팔렌 검사가 가장 유명한 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 검사로 알려져 있는데 먼저 네. 이 양손을 아, 보시는 이거 본 적 있는 것처럼, 것 같아요. 저희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잘 안 붙는데요? 이 잘 안 상태를 붙어요? 네. 네. 이렇게. 이 상태를 하게 되면은 이 손목 터널 쪽에서 정중신경이 눌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 이 정중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사람들은 1분 안에 손에 저림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 계속해서 붙이고만 네, 있는데도. 붙이고 한 1분 정도 유지해주면 됩니다. 예. 네. 그랬을 때 오. 손의 저림감이나 손목에 통증이 발생하면 저희가 양성으로 이렇게 판독을 하게 됩니다. 저리지 않나요? 아니요, 저는 너무 멀쩡해요. 편하네요? 네, 너무 편해. 오. 이러고 전 잠도 잘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저는 약간 네. 불편한데요. 이렇게 붙이고만 있어도 손등을. 근데 불편한 것과 약간 찌릿찌릿 통증은 다른 또 거죠. 다른 그건 좀 거잖아요. 다르죠. 그렇죠. 네. 통증이 있을 때 거의 90도로 이렇게 손가락에 딱. 저림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긴다거나 네. 손목에 통증이 심한 경우에 이럴 때 저희가 일단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그다음에- 다음 알아볼 검사가 신경 타진 검사. 예, 이건 타진 어떤 거죠? 검사는 이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부위를 이렇게 저희가 아까쯤에 그래서 그 말씀드린 정중신경 위치가 되게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 부위를 손으로 세게 탁탁 두들겨 봤을 때 타진해본다. 그랬을 네. 때 이 정중신경이 자극을 받게 되면 예. 손가락 세 개가 쩌릿쩌릿한 세 개. 감정이 아, 생깁니다. 정중신경이 지나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데가 엄지, 검지, 중지, 네네네. 약지 한 반 정도라고 네, 하셨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타진했을 때 거기 손바닥에 통증이 있어요. 손바닥에 뭐 저림 감각이나 그다음 이상 감각이 발생을 하게 되면 네. 양성으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알아볼 검사가 신경 신경을 압박 압박 검사. 검사. 이게 비슷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신경 압박 검사인데 이 신경 압박 검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수근관이 있는 이 부위를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부위를 세게 지그시 눌러줬을 때 네. 네. 아까 이게 팔렌 테스트처럼 예. 손가락에 저림감이나 손목 통증이 발생하게 되면 이건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오. 이게 또 비교적 간단하게 좀 알아볼 수 있는데요. 그러네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가진단처럼 혼자서.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셨던 근전도 자기 검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좀 이름이 어렵긴 한데 네. 정확한 이름은 이제 근전도 정기 진단 검사로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는 그냥 근전도 검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네.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근전도 검사는 신경에
전기적인 자극을 주고 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손 아래쪽에 있는 근육에서 전기적인 활성, 일정한 전기 파형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손목 터널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네네. 이 전기적인 파형에 이상한 모양을 띠게 됩니다. 네.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을 저희가 진단을 할 수 있게 되고, 아직까지는 이 손목 터널 증후군에 확진하는 검사는 이 근전도 전기 진단 검사밖에 없습니다. 이 정상인들은 이 파형이 이렇게 위쪽으로 솟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손목 터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 파형이 이렇게 일자로 나오게 되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진단 검사법까지 살펴봤고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치료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비수술적 치료의 첫 번째는 이 보조기를 착용하는 겁니다. 이전 연구에서 보듯이 이 손목의 위치에 따라서 이 수근관의 압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보조기 착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손목을 이게 쭉 펴주는 자세가 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세로 이 손목 보조기를 착용해야만 이 손목 터널에 압력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진으로만 봤지만 저 손목 보조기를 착용하게 되면 저희가 일상생활하면서 이 손목이 원래 굽혀지는 거를 이제 못 굽히게 이렇게 네네, 유지를 맞습니다. 해주는 거죠. 네. 꼿꼿하게. 네. 그럼 하루 종일 착용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실제로 일을 할 때는 착용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네. 일단은 증상이 아주 심한 경우는 계속 착용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저녁에 주무실 때 주로 착용하라고 저희가 네. 공부를 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보조기도 착용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음으로는 이제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게 물리치료가 아닐까 싶어요. 물리치료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물리치료 종류로는 초음파 치료, 레이저 치료, 도수 치료, 마사지 치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초음파 치료는 한두 번 치료로 이게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7주 정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야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레이저 치료는 아직까지 이게 아주 효과적이다 이렇게 입증된 자료는 없는 걸로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도수 치료, 마사지 치료가 약 한 달 정도 치료를 받게 되면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물리치료로 호전되는 환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또 약물 치료도 그렇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약물 네. 치료법도 있나요? 네, 약물 치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알려진 치료는 저희가 먹는 스테로이드 약을 복용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정 기간 약을 복용하게 되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이게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흔하게 이렇게 소염 진통제나 다른 약들을 복용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나 이뇨제나 비타민제 이런 것들은 아직도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비타민제를 섭취했을 때 손목 터널 증후군이 나을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비타민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이런 말초신경하고 가장 관련된 게 비타민 B6입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B6를 먹게 되면은 활성산소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6 같은 경우에 신경 치료 약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는 이 비타민도 아직까지는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외에도 주사 치료를 통해서 나아지는 케이스도 있지 않나요? 주사 통증이 치료법? 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혹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주사 치료에는 이제 어떤 주사 약을 쓰느냐, 그리고 어떤 방법을 쓰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흔하게 사용하는 거는 스테로이드 주사, 보톡스, 인슐린, 그다음에 요새는 최근에는 하이드로 다이섹션이란 이런 치료법들을 사용해서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스테로이드가 아까 약물도 있었고 주사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부작용이잖아요. 예. 뭐 골밀도가 약해진다 또는 뭐 고혈압이 생긴다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주사 치료 중에 하이드로 다이섹션이 이런 걱정을 좀 덜 수 있는 주사 치료라고 들었어요. 네, 하이드로 다이섹션 경우에는 사용하는 약물이 포도당 용액을 가장 많이 포도당이요?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어떤 다른 스테로이드로 인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하이드로 다이섹션보다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네. 급성기 때 염증이 있을 때는 이게 더 올바른 치료법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가 있다거나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 경우에는 대체요법으로 하이드로 다이섹션 치료를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사 치료는 최근에는 이 초음파가 발달하면서 이 초음파를 보면서 다음 그림처럼 이렇게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이 초음파는 다소 이제 어렵게 보이긴 하지만 이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 동글동글하게 몽글몽글 보이는 것들이 네. 이 손목 안에 있는 힘줄들입니다. 힘줄. 아, 9개 힘줄입니다. 힘줄. 네. 그리고 위에 이렇게 살짝 덮고 있는 게 횡인대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 횡인대 안에 이 손목 터널 안에 있는 구조물들을 보여주고 있고 방금 까맣게 보이는 게 정중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터널 안에서 이게 꽉 눌리게 되면 이 정중신경이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네. 이 정중신경 주변으로 이게 포도당 용액을 주사하게 되면 하이드로 다이섹션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만약에 스테로이드를 주사하면 저희가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사진처럼 실제로 이렇게 주사기를 이용해서 직접 주사를 하고 있는 거군요. 사진이네요. 이런 식으로 주사 치료가 이루어지고요. 이외에도 우리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통한 치료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운동 치료로는 이제 힘줄 활주 운동과 신경 활주 운동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운동은 이제 이 신경 주변에 이게 유착된 조직이죠. 이렇게 붙어 있는 조직들을 좀 부드럽게 풀어주는 이런 운동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신경 기능을 좀 회복을 도와주는 이런 운동 방법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손을 쥐는 듯한 네. 그리고 그냥 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서히 좀 힘을 쪼여오네요. 줘서, 네, 네. 손가락부터 힘을 오므리고 쥐어서. 그다음에 손바닥으로 네. 손가락을 넓게 펼쳐서 끝까지. 단계별로 이렇게 손가락 운동을 이렇게 시킨 다음에 예. 이제 손목의 운동을 또 시켜주게 됩니다. 네. 네, 이게 힘줄 활주 운동. 신경 활주 운동 경우에는 이제 손목 터널에 지나가는 이 정중신경을 네. 앞뒤 좌우로 움직여주면서 이 신경의 움직임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이런 치료법입니다. 한번 쫙 펴준 다음에 네. 손바닥을 네. 엄지 손가락도 뒤로 한번 젖혀보고요. 이게 영상 보면서 살짝 따라만 해봐도 약간 스트레칭 되는 저희도 기분이 지금 따라하고 들고 약간 있거든요.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시원하기보다 아프시겠어요. 네, 그래서 너무 심한 통증이 느껴질 때는 그 동작을 중지를 좀 하고요. 중단하는 네. 것이 좋습니다. 네, 아프지 않은 선에 적당히 이렇게 운동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이 재활의학과시잖아요. 네, 도수 치료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 정중신경은 저희가 팔 안쪽으로 이렇게 팔꿈치 안쪽에서 이 손목 안쪽, 손가락 끝으로 이게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 신경 주행 방향을 따라서 네. 근육이나 힘줄 그리고 신경 등을 풀어주는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다소 이게 전문 물리치료사 손에 의존을 해야 되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아, 그래서 집에서 그냥 개인이 마사지 하듯 하면 안 좋은 거겠네요. 네네, 그것보다는 이 전문 치료사 도움을 받는 것이 올바르다. 네, 정확한 부위를 짚기도 네.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영상을 보니까 저기가 힘줄 있는 부분인가 아니면 정중신경을 지나는 정중신경의 바로 이렇게 위쪽 부분입니다. 부분? 네. 손목 위쪽 부분에서 정중신경을 마사지하듯 풀어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아, 좀 이완이 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압박이 더 조여져 있으니까. 네네. 신경만 풀어주는 게 아니라 또 신경 주변에 있는 힘줄이나 이런 네. 것들도 도수치료법으로 다 같이 풀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신경 주행 방향이죠. 이게 정중신경, 네, 주행 정중신경 방향 팔 쪽까지 여기 겨드랑이 길게 쪽까지 있기 뻗어 때문에 있죠. 손목 터널 쪽에만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도수 치료나 마사지 치료는 좀 더 위쪽까지 같이 치료해 줘야 효과가 있는 네.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확실히 활주 운동 치료보다 네. 혼자서 좀 더- 하기도 범위도 넓고 혼자서는 하기 어렵겠네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좀 전문의에게 확실히 네, 마사지를 네, 네.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수 치료 그리고 마사지 치료까지 살펴봤는데요. 좀 눈에 띄는 치료법 중에 하나가 정중신경 가동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진을 찾아보니까 그냥 스트레칭 같은 느낌인데 맞나요? 비슷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정중신경을 주행 방향의 역방향으로 이게 스트레칭을 시켜주는 아래에서 위로요? 네네네. 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신경이 좀 예민해 있거나 아니면 신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통증을 유발하거나 어떤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도 이게 가능하면 전문 치료사한테 의존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합니다. 네, 교수님 사진을 보니까 환자분이 누워 계시고 어디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어깨를 고정하고 어깨 있는 부분. 겁니다. 예. 아, 어깨 쪽에서 이 팔로 가는 손가락으로 가는 신경들은 모두 이게 목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어깨를 또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를 고정하고 치료를 해야지 이 신경이 좀 더 쉽게
스트레칭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 고정부터 해놓고 저런 식으로 네. 뒤로. 정중신경 가동술이라고 해서 어떤 기계를 사용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네. 네. 영어로 말하면 이제 모빌라이제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신경에 미세 움직임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스트레칭 같네요. 간단한 스트레칭. 네, 가동 범위를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네. 서서히 굽히기도 하고. 팔목 쪽부터 어깨까지. 네. 네, 이렇게 정중신경 가동술까지 여러 가지 치료법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런 치료법들을 그냥 적용하시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좀 기준이랄 게 있을까요? 손목 터널 증후군에 어떤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신체 검사도 해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근전도 전기 진단 검사로 확진을 한 다음에 또 다른 질환을 일단 배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다른 기저 질환들을 다 찾아내고 일단은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보니까 수술적 치료는 뭐 2주에서 7주간 비수술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저희가 저 TV에서도 많이 보고 뭐 인터넷에서 보면 보통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런 모든 비수술적 치료를 해본 다음에 안 되면 수술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거겠죠? 수술의 위험성 아니면 뭐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수술적인 어떤 보존적인 치료 방법을 먼저 사용해서 완치를 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비수술적 치료 요법인 이 손목 보조기부터 정중신경 가동술까지 살펴봤는데요. 그 외에도 설명해 주시지 못한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 문헌을 고찰을 해보면은요, 이 경두계 자극 치료나 체외 충격파 치료, 메조세라피, 자가열 주사 치료, 또 호르몬 주사 치료 방법 등이 연구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치료 방법인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경두계 자기 자극 치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게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게 네. 두 개를 자극하기 위한 머리 에너지를 좀 쏘는 전자기를 거잖아요. 두 개 자극하는 이런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에 어떤 변화를 줘서 치료에 응용하는 치료법인데 개발 자체는 이 경두계 자극이 중추신경, 즉 뇌나 척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지만은 이거를 이렇게 손목 터널 증후군처럼 말초신경에 문제가 있을 때도 치료에 적용을 한 게 이게 연구가 되고 이렇게 발표가 네. 되었습니다. 예. 이 체외 충격파라는 것도 신기해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체외 충격파 경우에는 맨 아래쪽 그림에 보시는 게 체외 충격파 치료인데요. 원래 이 체외 충격파 치료도 이게 신장 결석이 있는 사람들 이게 돌을 네. 깨는 데 쓰는 치료 기계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최근에는 다양한 뭐 근육 질환이나 관절 질환 또 신경 질환 이런 데에도 적용을 해서 또 치료가 있다는 많은 보고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실제 손목 터널 증후군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조테라피는 제가 좀 반가운 게 피부과에서 되게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피부과에서도 피부 미용을 위해서 약물을 이렇게 주입하거든요. 이것도 손목에 사용이 되네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 이제 그 주변에 작은 미세 신경 조직이나 네. 아니면 연부 조직에 어떤 문제점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다양한 이런 메조세라피에 쓰는 약물들을 피하 주사를 함으로써 이 증상을 완화시키는 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좀 이완할 수 있는 다른 네, 네, 약물들을 네. 집어넣는다는 거죠. 메조세라피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근본적인 치료보다는 치료 보조 요법에 조금 더 가까울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자가열 주사 치료도 있고 밑에 보니까 호르몬 주사 치료라는 게 있는데 호르몬 호르몬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을 치료한다. 너무 생소해요. 네. 원래대로 하면 이제 그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도 호르몬의 일종이긴 한데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스테로이드 자체의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왜 생기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다른 어떤 이 횡인대를 조금 더 이완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호르몬 치료법이 한번 있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한번 지금까지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한번 소개를 시켜보고자 이렇게 한번 네. 이게 어떤 연구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은 원래 이렇게 분만 과정에서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산모가 태아를 분만을 하려면은 이 골반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쵸. 그런데 이 골반 뼈는 이 강한 인대들이 다 잡고 있어서 네. 쉽게 넓혀지지가 않죠. 그런데 이 분만 중에
이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이 분출이 되면은 이게 이 골반에 있는 인대들에 작용을 해서 이 인대를 늘려주게 됩니다. 느슨하게 만들어. 느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분만을 쉽게 만들어주는 거죠. 네. 왜 그래서 여기서 차가 난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손목 터널 증후군도 이게 횡인대가 조금 짱짱해져서 간단하게 생기는다고 모여있으니까, 표현을 하면 압박하니까. 이 손목의 횡인대 자체를 이완시켜 줘 버리면은 그것도 좀 더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네.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게 아직도 많은 과정을 거쳐야 실제 치료에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구 결과를 보시면은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방 십자인대에서 네. 수용체가 가장 많이 분포한 것을 볼 수 있고 아. 횡수근 인대에도 어느 정도 이게 분포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약물로서 개발만 되면은 사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손목 터널 증후군의 원인부터 진단, 치료법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주제 꼭 이것만은 기억하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을까요? 세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가 손저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먼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손상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해서 일단 적절한 치료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저희가 주로 증상 치료에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손목 터널 증후군에 의심된다면 정도에 따라서 심해지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 문제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손목 터널 증후군과 관련된 OX 질문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 쉬어주면 저절로 나을 수 있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답은 X입니다. 저절로 낫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일단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먼저 정확한 진단을 받고 초기에 치료를 받게 되면 완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서 드립니다. 이 손발이 차가운 걸 수족냉증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손이 찬 증상은 손목 터널 증후군의 전조 증상이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답은 O입니다.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어서 초기에 수족냉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보다는 또 다른 어떤 혈관 질환이 동반돼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질환에 대한 검사를 반드시 해보아야 합니다. 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는 손바닥 쪽의 피부가 번들거리거나 건조해지기 쉽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답은 O입니다.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손 쪽에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손에 건조증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이 통증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OX 질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그렇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은 근육통의 일종이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답은 X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 터널 안쪽에 있는 정중신경이 압박을 받아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거는 근육통보다는 신경통에 가깝습니다. 네, 마지막 OX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사무직만 걸리는 직업병이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답은 X입니다. 손을 사용하는 모든 직업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걸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피아니스트나 또 물리치료사, 저처럼 이렇게 손을 많이 쓰는 의사들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궁금증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증인데요. 이 손목이 뻐근해서 움직이면 뚝뚝 소리가 납니다. 아프거나 시큰거리는 건 없는데 소리가 나는 게 신경 쓰이네요. 혹시 손목 터널 증후군일까요? 하고 물어오셨네요. 어떨까요, 교수님? 손목 터널 증후군의 어떤 전조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손목 움직임이나 손가락 움직임과 관련된 행동에서 똑똑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는
손목 부위에서 뻐근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자세로 손목을 쓰다 보면 뻐근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운동법이 있을까요? 하고 물어오셨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먼저 손을 쭉 편 다음에 그렇죠? 뒤쪽으로 손목을 스트레칭하는 거죠. 그래서 한 10초 정도 스트레칭 동작을 해주시고 또 두 번째 동작은 손을 안쪽으로 해주는 겁니다. 이게 안쪽이죠. 예. 네. 안쪽으로도 스트레칭을 한 이것도 10초 정도 굽혀보고. 유지해주는 스트레칭 운동을 해주시고요. 손목의 압력을 떨치기 위해서는 이 손목을 부드럽게 돌려주는 동작, 이런 간단한 동작을 함으로써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끝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볼 텐데요. 교수님, 손목 터널 증후군은 네모다. 이 네모를 채워주실까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지하 터널 사고다. 이렇게 지하 표현할 터널 수가 사고. 있습니다. 지하 터널 사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한번 그 터널에서 사고가 나서 사고가 난 적이 있죠. 네. 예, 그게 원인은 나중에 밝혀지기로는 뭐 제방이 붕괴되었다. 그다음에 또 행정기관의 초기 대응이 좀 늦었다. 이게 항상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 손목 터널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를 하면 수술을 하지 않고도 나을 수 있다는 이 점을 명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적절한 비유였던 것 같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재활의학과 김재영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